안녕하세요. 유료 강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대의 흔적 1960년대를 말씀드리려고 앉았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이렇게 기대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하시는 만큼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본래 라이브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이게 상황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화면이 끊길 위험이 있어가지고요. 그 버퍼링 같은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뭐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와이파이 속도 문제일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나면 라이브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시는 걸로 해볼까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오늘 첫 번째 시간 1960년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국가주의가 훼손한 민주공화국이라고 잡았습니다. 국가주의라는 단어하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이게 1960년대에 어떻게 변천해오고 변해왔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강연을 마련할 때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대별 정리를 통해서 좀 책을 내보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는 강연 고지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면 현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맨 앞에 이제 독재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뿌리가 너무 깊다 보니까 지금 이제 친일파 척결을 못해서 생긴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제일 큰 문제겠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최근에 벌어진 일들도 사실은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그 예를 들어서 이명박의 자원외교가 뭐 운운하면서 남긴 여러 가지 그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명백하게 규명돼 가지고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이렇게 잘 이어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과거의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그리고 혁명이 있지 않는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뭔가를 정리하려고 하면 늘 이렇게 더디고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저항하는 어떤 무리들은 그런 과정에서는 또 민주주의, 뭐 표현의 자유,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내 가지고 이제 목 놓아 외치잖아요. 자기들이 다 파괴한 거를 자기들이 정작 이제 그 대상이 됐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그 전제하고 행동하는 짓들을 해왔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김학의 같은 사람 뭐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다거나 그거를 당시에 김학의의 얼굴을 못 알아보고 김학의 관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던 국힘 무리들이나 이 정치검찰 세력들이 그 와중에 무슨 내부 고발을 하네, 공익 제보를 하네, 뭐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졌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지금 관련된 사람들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민주정부에 대해서 느끼는 답답함 같은 거는 저도 뭐 익히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결국은 국민적 인식에서 이게 그냥 이렇게 방치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그 정말로 본인들이 억울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행동 양식이나 사고방식의 바탕에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저렇게 뻔뻔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다가 지금 제가 삶과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영어 문장을 써놨는데 이게 뭐 금방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고 저기 뭔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디 가서든지 제가 강연하면서 결론적으로 좀 드리는 말씀인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런 겁니다. 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원래 이제 이 말을 한 사람은 밑에 보시면 폴 브루제라고 써 있고 이게 프랑스 사람인데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거를 저기 고르다 보니까 이게 영어 문장을 골랐어요. 정작 말한 사람은 불어로 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한 그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말도 저는 생각하는 시민을 염두에 두신 말이라고 믿는데, 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또 기억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고요. 어떤 점에 포인트를 주고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될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법전하고 이 법전이 서 있는 모습, 펼쳐져 있는 모습 뭐 이런 건데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라서 법전을 많이 보시질 않죠. 제가 이 다른 대중 강연 혹시 보신 분들은 이 화면 많이 보셨을 수 있겠는데, 이 법전이라는 게 이제 우리 실생활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출판사별로 다 편집해가지고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모든 법들이 다 담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법전은 예전에 이제 그 사법시험 시절에 그 시험을 보러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가는 법전입니다. 소법전을 갖고 들어가서 흔히들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무슨 육법전서를 달달 외워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육법전서라는 거는 말씀처럼 법이 6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서라고 하면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근데 법은 6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법전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달달 외워야 한다는 말도 틀리다. 왜냐하면 이걸 갖고 들어가서 보는 거니까 펼쳐서 찾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법전을 많이 확인하고 무슨 법이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체크를 해두면, 법대를 나와서 고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시간을 좀 속도를 빠르게 해서 찾는 시간을 줄인다는 거지, 육법전서를 달달 외운다는 말은 애초에 이제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헌법을 유일하게 왜 써놨냐면, 당연히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 상위, 그러니까 법 체계의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 법에 이제 5단계가 있다. 이게 한스 켈젠이라는 스위스 출신의 법학자가 제기를 해서 이제 지금 통솔을 굳어진 건데, 5단계가 있어서 최고 상위 법률, 그 다음에 거기에 어긋나면 안 되는 하위 법률들이 이렇게 법 체계가 배치가 된다, 이런 건데, 그 맨 위에 헌법이 있죠. 그 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국가의 기본 틀을 다 정하는 것이고,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헌법의 기준에 맞춰서 구체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상황을 대통령령이나 부령 이런 걸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잘 하고 있는 거죠. 이 시행령을 가지고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법의 원리에 어긋난 일이라서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오히려 법치를 파괴하는 모습들이 지금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는 그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지방정부의 행정과 관련해서 정하는 원칙 같은 거죠. 당연히 조례는 그 시행령이나 법률을, 뭐 헌법은 당연히 어기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 하위에 있으니까. 조례는 지방정부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법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정부가 정한 법률과 시행령, 아까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어긋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규칙은 이제 그 세부적인 시행 세칙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라서 이 5단계의 순서를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헌법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국가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 헌법이 변천하는 역사나 과정을 보면 우리 현대사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에는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의 기초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중강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나라 이름은 왜 대한민국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죠. 대한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주권자였다가 국민이 주권자인 걸로 바뀌어서 민국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근거가 뭔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엔에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유엔에서는 분명히 거기 공용어가 이제 영어, 불어 뭐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지, 한국어가 공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유엔에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근거가 뭘까요? 저는 이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역사적 근거를 따져보자면 말씀 먼저 드린 것처럼 대한제국이 주권자가 바뀌면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정했고 우리가 임시정부를 계승했으니까 대한민국 아니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임시정부도 대한제국 이후에, 그러니까 1919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었다라고 하면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일제침략, 일제강점 이런 거를 법적으로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을사조약, 뭐 한일합병 조약 이런 것, 경술국지 같은 거를 역사 시간에 배우면서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이다. 늑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제로 강압을 해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이 없다. 또 한일합병 조약도 마찬가지고요. 뭐 군인들을 쭉 배치해 놓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국제법적으로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더욱 그 조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고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가 지금 새로 생긴 나라가 아니라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대한민국으로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민족적 시각에서, 그 다음에 헌법적 시각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런 주장에서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예전에 국정교과서 파동 한참 있을 때 그런 주제로 좀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상인데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그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나서, 그러니까 광복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이제 실시하게 되고, 그 첫 번째 선거에서 첫 번째 총선이죠. 뽑힌 국회의원들이 200명이었는데 그 200명 중에 헌법제정 기초소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그 소위원회에서 투표를 한 결과로 정한 그 제1공화국의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투표를 했는데 1등이 대한민국이고 2등이 고려공화국이고 3등이 조선인민공화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된 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우리 헌법의 제1조 1항 잘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면서 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의 제목도 그냥 헌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풀네임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전에서 그 헌법을 찾으려면 당연히 이게 사전처럼 돼 있어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맨 앞에 이제 목차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헌법을 찾으려면 히읗을 찾으려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법대에 들어가서 법학개론 배울 때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조금 뭐랄까 그 지적 허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법전을 괜히 들고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이 보이면 거기 헌법 한번 찾아봐라 어디 있는지. 그러면 이게 히읗에서 열심히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당황할 때 안 나오지? 왜 그럴까?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결국은 그 디귿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이 제목이고, 그래서 디귿에 나오고 헌법에 대한민국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최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하는 이유도 헌법에 대법원이라고 나오기 때문이고요. 군대도 이름이 있죠. 우리나라 이름을 군대의 이름을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국군의 사명이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 나라의 상비군을 다 국군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인민군이라고 하고, 중국은 인민해방군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국군이라고 하고, 일본은 군대가 공식적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자위대라는 명칭을 쓰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그 보통 명사가 아니라는
뜻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 고유명사다. 그리고 최고법원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이라고 헌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최고법원 이름이 대법원인 것이고, 일본은 최고법원을 최고재판소라고 부르고요. 중국은 최고인민법원이라고 부르고, 이게 그 나라의 헌법에 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최고법원의 이름도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제 어느 나라, 일본에서는 수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총리라고 하는가? 일본은 공식 명칭이 내각 총리 대신이죠. 자기들끼리 이제 통칭 그냥 수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나라는 국무총리를 수상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헌법에 국무총리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무총리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왜 왕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왕이 안 나오거든요, 헌법에.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것이고, 그게 다 헌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 다 들어와 있고 이거를 깊이 다 규정하고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제1국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표결 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뭐 제가 예전에 쓴 책에도 좀 들어있고 하니까 여기서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초안인데요. 제가 왜 헌법에 대한민국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 된 것인지 여기 이제 이게 증거죠. 이 노란 쪽에 보시는 요 부분은 그 미군, 당시에 이제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그 제1공화국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미군이 사실상 이렇게 통치하는 형식을 취했잖아요. 그때 미군들이 제시한, 우리나라에다가 이런 헌법 내용을 좀 담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시한 거고요. 저쪽에 세로형 원고지에 써 있는 저 한자가 섞여 있는 저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천재적인 법학자라고 했던 현민 유진호 선생이 적었던 헌법 초안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유진호 선생은 나중에 이제 그 법대 교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도 하시고 뭐 그 신민당에서 활동하시고 하긴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가장 권위 있는 법학자, 실력 있는 법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유진호 선생이 초안을 만드셨는데 여기 보시면 제1조가 써 있고요. 자세히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조에 한자로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보십시오. 제1조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에 현재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모르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유진호 선생처럼 이렇게 썼던 이 초안대로 헌법이 통과가 됐으면 우리나라 이름은 조선민주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헌법의 의미. 그 다음에 제2조를 보시면 2조에 이렇게 써 있죠.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한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헌법 1조 1항, 1조 2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 유진호 선생이 써놓으신 걸 보면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유진호 선생이 쓴 용어 중에 여기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인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분은 좌파냐? 이걸 가지고 이제 놀래고 떨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시 분들의 제가 분명히 유진호 선생은 우파 지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은 이제 좀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친일파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또 당대 지식인이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우익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진호 선생이 왜 조선이라고 하고 인민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게 이제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는 대한제국이라는 국호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조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조금 더 보편적인 호칭이 아닌가, 이게 유진호 선생의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이 인민이라는 말도 사회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라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정확한 의미를 알고 단어를 쓰는 게 이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제가 한자로 써놨습니다만 맨 위에 백성, 그 다음에 신민, 국민, 시민, 인민 이렇게 있죠. 이건 뭐 5단계설은 아니고 5가지로 우리가 다 많이들 쓰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뜻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져보면 백성은 양반과 구별되는 피지배 계층을 일컫는 말이고, 신민은 신하와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을 말하는 거고, 시민은 국가의 주권자고, 인민은 사람 그 자체를 말한다. 지금 유준호 선생이 인민이라는 말을 쓴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 이제 그 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역사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언어가 어떻게 변천되고 오염되는가, 이런 말씀도 좀 포함시켜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제 인민이라는 말을 쓰고, 지금 현행 헌법에서는 국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국민이라는 말을 여러 상황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이라고 하는 건 양반과 구별되는 피지배 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민은 신하와 백성이라고 했고, 그러면 신민하고 백성은 뭐가 다를까요? 이거를 제가 대중강의 하면서 많이 여쭤보는데 이거를 그렇게 못 맞추시더라고. 여기 답이 써 있는데, 백성하고 신민은, 어떤 집단은 신민에는 포함이 되는데 백성에는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걸 한참을 보시고도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이런 분들이 꽤 계시던데, 보세요. 저 신민은 신하와 백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신하는 그러니까 그 옛날 같으면 양반이죠. 양반이나 이 귀족 계급 또는 그 지배층에 속해 있던 관료 계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민에는 속하지만 왕조시대에 백성에는 속하지 않는 거죠. 그 백성에다가 신하를 더하면 신민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백성은 그야말로 피지배 계층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인민은 사람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민은 인권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인권의 주체는 인민이고 사람이고,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인데, 기본권은 헌법에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국민과 인민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집단이 인민에는 속하는데 국민에는 속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이거는 저 아까 신민 백성처럼 답이 정확히 저기 드러나서 적혀 있지 않아서 더 모르시더라고. 뭘까요? 인민하고 국민의 차이는. 그러니까 국민은, 보세요.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했으니까 외국인은 국민에 속하지 않죠. 근데 인민은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차이가 있죠. 외국인은 인민에는 속하지만 국민에는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인권을 보장받아야 될 인권의 주체인 건 맞은데,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을 전부 다 누릴 수 없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용어 자체로도 보면은요,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냐 국민이 먼저냐를 따져보면,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국가의 구성원이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먼저 있어야지 국민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국민이다. 지금 쿠르드족이 인구가 제일 많은 민족 중에 자기네 나라가 없는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쿠르드족이 나는 쿠르드 국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먼저 전제되고 그 다음에 형성되는 개념이 국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주의하고 되게 통하는 말이고 우익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은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이념 정당으로 이렇게 정당들이 라인업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외국의 우파 정당들은 다 국민으로 번역을 하죠. 저기다가 이제 영어로는 내셔널 뭐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고요. 내셔널이라는 말은 국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인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민족이라고 또 번역되기도 하고, 인민이라고 번역되는 건 아니고 국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민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우익 세력들은 다 민족 국가, 민족을 강조하고 민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국가를 제일 우선시하는, 그래서 이제 국민이라는 말을 앞세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국민전선, 뭐 대만의 국민당,
우리나라 같으면 뭐 국민의힘. 나름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념성은 그럴 때 보면은 또 그 일관성이 있긴 해요. 국민의힘도 따져보고 그 전에 국민의당도 뭐 결국 글로 가서 합쳐졌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 사람들이 정확히 그러면 이 이름을 알고 이해하고 쓰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국민의힘을 표기해 놓은 걸 보면 이제 우리 정당 이름도 외국 언론이나 영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도를 하려면은 영문 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민주당 같으면 공식 명칭이 더불어민주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저희 열린민주당 같으면 오픈 데모크라틱 파티 이렇게 썼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영어로 표기가 뭔지 아세요? 더불어니까 투게더 뭐 이렇게 갈까요? 그게 아니고 그냥 데모크라틱 파티예요. 영어로는. 근데 국민의힘은 자기네를 어떻게 표기하냐면 피플 파워 파티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그 피플이라는 말을 거기다 쓰면 안 되는데 피플 파워 파티라고 써서 그거를 통상 우리가 외국의 정당 이름을 번역하는 걸로 다시 역번역을 하면 인민무력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표기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한 번씩 드리는데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를 더 먼저 앞세우는 거라서 우파의 논리다. 이건 국가주의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인민이라는 건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거라서 이게 당연히 이제 좌익, 좌파 정당을 얘기할 때는 이 인민이라는 말로 인민전선 뭐 이런 걸로 많이 번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저 인민당 이런 것들도 되게 좌파 정당이라는 거 다 아실 것이고 그러면 요 앞에서 이제 유준현 선생이 썼던 이 인민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분은 인민이라고 썼을까? 정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사람들이 국민이 되는 거죠. 그죠? 순서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국가를 구성하고 거기다가 권한을 위임해서 이 사람들이 국가의 권한,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민이라는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 국가보다 국민이 먼저면은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국가가 먼저기 때문에 사실은 이 표현이 정확한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안 쓰느냐? 그게 이제 분단의 현실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인민이라는 말을 쓰면은 당연히 무슨 뭐 공산당이냐 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써서 일종의 금기어가 돼버려가지고 사실은 인민이라는 말이 정확한데 그 말을 못 쓰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용어가 또 인문학에서는 동무가 있죠. 동무라는 말을 예전에는 다 일상적으로 쓰던 말이고 우리 클 때만 해도 어깨동무라는 잡지가 있었고 또 동무들아 나와라 달 따라가자 뭐 이런 동요도 있고 해서 동무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 잘하는 친구들은 동무라는 말 안 쓰거든요. 이제 완전히 없어진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게 이념이 역사가 언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이제 사회적 현실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옛날의 역사가 지금 우리 생활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쓰던 인민이라는 말, 동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살면서 2020년대까지 왔는데 못 쓰는 말이 됐다. 이것이 제가 이제 이 강연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대 흔적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960년대는 1960년에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 4.19 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도로를 가득 메운 이 국민들의 모습, 이게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87년 6월 항쟁, 그 다음에 광우병 촛불 시위, 또 박근혜 국정농단을 규탄했던 그 시민들의 시위, 또 서초동 촛불 집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길을 가득 메운, 대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모습이 우리한테는 별로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됐는데, 이걸 역사를 거슬러서 따져보시면 이 4.19 혁명이 일어났던 때인 1960년,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1919년에, 그러니까 1910년에 그 한일 합방 조약으로 일본의 강점, 그러니까 일제가 이렇게 국권을 침탈하고
지배자가 됐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완전히 농단하고 침략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10년이 안 된 1919년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그 3.1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그 결과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아시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거든요. 그래서 3.1 운동이 영향을 준 뭐 중국의 사례, 인도의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1960년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게 1950년에 남북 간의 내전이죠. 전쟁이 발발하고 또 미국과 중국까지 참전을 해서 일종의 국제전으로 비화될 위기를 거쳐서 1953년에 휴전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이승만 독재를 규탄하면서 길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놀라고 높게 평가했던 사건이 됩니다. 이 4.19 혁명 이후에 우리나라는 독재 잔재, 이승만 독재의 잔재를, 이승만은 이제 망명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하와이로 도망갔죠. 부인하고 같이. 그런 상황이고 그 수하들은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 4.19 혁명 시기에 이 길거리에 어린이들이 지금 다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 이런 프랭카드를 들고 지금 길거리에 나올 만큼 이렇게 시위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 탱크에 올라가서 시민들이 탱크를 지금 가득 덮고 에워싼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인 열기나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있던 기본적인 이 저항 정신,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독재에 대한 규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유전자로서 깊이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 달리 이 부정하고 불법적인 정권, 독재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이걸 용납하지 않는 역사를 더디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해 왔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디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특히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한테는 불가능한,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있으면, 10년이라는 게 지금 살아보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데, 이 10년 간격 또 혹은 10년이 안 돼서 계속 일어난 이렇게 국민적인 저항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한홍구 교수님이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늘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1910년, 1919년, 그 다음에 1950년, 1960년, 그 다음에 1970년 이후에 벌어진 그 유신 시절의 민주항쟁, 그 다음에 80년 5.18 민주항쟁, 그 다음에 87년 또 6월 항쟁,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10년이 채 되지 않는 역사로 뭔가 잘못된 무도한 짓을 저지르면 반드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또 놀랍고 뿌듯한 것 중에 하나는 이 4.19 혁명이 시작된 게, 이 고대를 나오신 분들은 4.18이라고 얘기하거든요. 4.18.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4월 18일 날 농성을 합니다. 농성을 시작합니다. 4월 19일 날은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다 확산된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의 원뿌리를 찾아보면 또 2월 28일이 있습니다. 이때 처음 이 이승만 독재를 규탄하고 깃발을 든 데가 대구입니다. 대구. 그러니까 대구에 가면 지금도 2.28을 기념하고 대구의 2.28, 광주의 5.18 이런 것들을 함께 기념하자, 이런 또 그 일종의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뭐 달빛 동맹 이런 얘기들도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뭐 228번 버스, 518번 버스, 시내버스의 번호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의미 있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지금은 대구가 대한민국 무슨 수구 세력의 본산이자 근거지이자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슨 꼴통의 도시 막 이런 걸로, 심지어 뭡니까 그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티 뭐 이런 것처럼 묘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대구가 박정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가 배출한 박정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주의 열기가 타오르던 곳이다. 근데 지금 이 대구는 왜 이런 상황을 거치고 있는가? 이것이 역시 박정희의 독재가 남긴 시대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차차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이 1960년에 4.19 혁명으로 우리는 헌정사상 유일하게 내각 책임제를 시행을 했었고요. 당시에 제가 이제 전에 그 서울의 봄과 관련한 그 설명을 드리면서도 서울의 봄 영화와 관련한 설명을 드리면 잠깐 아닙니다. 저기 비례대표제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양원제를 택했던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상원 의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생긴 2공화국 헌법에 양원제를 규정했고 상원 의원을 참의원이라고 부르고 하원 의원을 민의원이라고 부르고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이승만 때도 처음에 국회의원이었지 그 다음부터 민의원이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게 이제 헌법을 바꾸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민의원이라고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그 국가의 기본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에 관한 틀을 잡는 법이라는 걸 다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년 정도 지나서 5.16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여기 이제 이 유명한 사진인데요.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가 지금 쿠데타에 성공하고 딱 이렇게 폼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사람 여기 저기 소련계급장을 달고 있는 저 안경 안 낀 사람, 저 사람이 박종규라고 피스톨박이라고 얘기하죠. 박정희 때 경호실장을 하고 그 유경수 여사 피습 사건 때 8.15 광복식 날 저기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지 않습니까? 그때 경호실장이라고 그 연단에 나와가지고 쌍권총 들었던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저 박종규라는 사람.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안경 낀 사람, 여기도 계급장 보시면 소령이죠. 저 박종규도 소령이고 여기 소령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얼룩덜룩한 다른 옷을 입고 있네요. 이 사람은 공수부대라서 그렇습니다. 대위죠. 대위 위에 이제 공수마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차지철. 이때도 인상이 참 그렇게 원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종규하고 차지철이 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이 안경 낀 사람. 여기 지금 소련계급장 달고 이 사람은 김종필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종필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낙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낙선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는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쿠데타의 5.16 쿠데타의 주역들이 남긴 이 역사적인 장면. 당시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죠. 군부 무혈 쿠데타 완전 성공. 이렇게 보도를 하고 혁명위원회에서 3권을 장악했다. 이게 이제 당시의 신문 보도였고 요 5.16 쿠데타의 결과로 우리가 이제 일종의 현대사에서 가장 큰 역사의 실국에 저는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5.16 쿠데타 이후에 이 군사정부, 군사 독재가 남긴 흔적들이 여전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사회를 여전히 옥죄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깊은 뿌리가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간의 과정에서.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현재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납득이 안 가는 황당하고 어이없고 참혹한 현실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5.16 쿠데타 이후에 요쪽에 보시면 지금 프랭카드가 펼쳐져 있고 행진을 하잖아요. 보십시오.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지금 양복을 입고 목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두르고 걷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키우니까 글자가 깨지는데 이 사람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이정재라고 당시에 유명한 정치 깡패죠. 이 이정재라는 사람을 저렇게 시민들이 보는 데서 군인들이 이렇게 쭉 행진을 하고 감시를 하면서 이렇게 쭉 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 다 깡패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정재가 깡패 두목이라고 맨 앞에다가 세운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정재, 유지광, 이마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유명한 정치 깡패들이라고 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국민들한테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치 이제 그 군인들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당한 쿠데타를 했다. 이런 케이스로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두환이 쿠데타한 직후에도 이렇게 좀 불량배를 소탕하네 어쩌네 하면서 삼천교육대를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똑같은 말상입니다. 국민들이 하는. 그때도 이 보십시오. 지금 얼룩무늬 군복이잖아요. 아까 제가 앞에서 차지철이 혼자만 얼룩무늬 입고 있었더니 이거 공수부대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이게 이때도 공수부대가 역시 쿠데타의 주역이었고 이게 또 그 서울의 봄에 보시면
바키도가 지휘하는 그 일공수의 그 배신. 그러니까 둘이 협약을 맺잖아요. 같이 돌아가는 거다. 근데 그거를 거짓말을 하고 속이지 않습니까? 어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 공수부대들하고 그대로 연결됐다. 그러니까 이 쿠데타를 지지하면서 출세기를 달렸던 게 전두환이고, 영화에서도 전두환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육사 애들 다 데리고 나와서 시가행진 시키지 않았냐. 우리 각하께서 뭘 어쩌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운 집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부대를 동원해서 똑같은 옷을 입은 것들이 또 똑같은 짓을 한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고 시대의 흔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또 벌어진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이 사진은 보시면 이 정범태라는 사진작가 분이 1961년도에 찍어서 출품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사진전에서 이게 대상을 받은, 그랑프리를 받은 작품이에요. 이게 정범태라는 분이 찍은 결정적 순간이라는 사진작품인데요. 보시면 배경이 어딘지 아시겠죠? 이 배경이 법정입니다. 법정.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쭉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고 한데, 이 아가가 있죠? 엄마가 그 알려지기로는 이제 한국전쟁에서 6.25 동란 시절에 남편을 잃고 혼자 돼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혼자 길러야 되니까 지금은 노점상이라고 하고 예전에 행상이라고 하죠. 이제 이 길에서 이렇게 보따리 펴고 장사하는 그런 걸 하다가, 이게 이제 쿠데타 이후에 계엄이 선포되고 무슨 질서를 확립한다 뭐 이런 모습으로 그 잡상인이라고 했죠. 옛날에 노점상이라고 안 하고 잡상인 단속을 하는데 이제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며칠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재판을 받는 건데, 그때 이제 엄마 얼굴을 좀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애기가. 그러니까 이제 동네 주민들이 애를 데려왔는데, 법정에서는 이제 인정신문을 하면서 이렇게 이름은 어떻게 되시냐, 뭐 사는 데는 어디냐, 이런 것들을 판사가 물어보니까 엄마가 대답을 하니까 이제 목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청석에 있던 이 아가가 이렇게 쭉 걸어 나와가지고 엄마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결정적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포착을 해서 이 사진이 이제 국제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래서 이제 대상까지 받게 됐던 이런 작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잘못된 법치주의, 그러니까 국민을 겁박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를 과연 생각해보고 하는 것인가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많이 이게 인용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쿠데타 직후에 있었던 이런 황당하고 참혹한 현장에서 벌어진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이제 결국 석방이 돼서 아가랑 같이 생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로부터 지금 얼마가 지났나요? 60년이 지났죠. 6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이 엄마를 정경심 교수라고 생각하고 이 아가를 우리 조민 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법치주의가 과연 인간의 얼굴을 하는 법치주의로 지금 법대를 나온 자들이, 법조인 출신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니까 발전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5.16 쿠데타의 몇 가지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쿠데타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국가 권력을 장악하니까 박정희가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좋게 보자면 나라를 그때 이제 부흥시킨다 그랬죠. 다시 재건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이 국교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이때 처음 박정희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승만 정부 때 또 제2공화국인 민주당 정부 때 그 장면 총리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죠. 그때도 다 이게 얘기가 되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 추진을 하게 되느냐에 그 문제만 남은 거였죠. 근데 쿠데타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박정희가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당연히 없고 너무나 이제 못 살고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이제 이 그
강점,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은 이제 이 1965년에 한일 기본 협약이라는 얘기로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 이제 뒤쪽에 있는 그 전에 이제 김종필 같은 사람이 다니면서 그 김종필 오이라 메모 같은 거를 만들고 뭐 국교 정상화를 하는데 뭐 배상금은 어떻게 하고 뭐 그간의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자 이런 것들 이제 밀약을 통해서 둘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나 이 한일회담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이나 그 내용들을 계속 감췄었어요. 이게 공개된 게 2005년에나 공개가 됩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 국교 정상화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조금 뭔가 굴욕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반발해서, 그러니까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를 빌미로 해서 국가의 자존심을 해치는 거는 이 용납할 수 없다. 여기 보시면 매국협정 무효화하라, 매국협정 무효화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이 대학생들이 지금 시위에 나선 장면인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6.3 사태입니다. 1964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6.3 사태. 그때 이제 한참 한일 간에 이제 이런 교섭이 막 오갈 때죠. 그러니까 요때 이제 이 길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주역이 이재호 씨고요. 이때 이명박 같은 사람도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호 씨가 이명박 씨를 나중에 뭐 형님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라고 해서 대통령으로 밀고 지금도 최측근으로 얘기를 하고 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여전히 옹호하고 이명박이 억울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고 이재호와 이명박이 서로 연결점이 생기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루어진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흔적을 남겼는지 역시 이 장면을 통해서도 아실 수가 있고, 아이러니한 것은 이때 반대편에 있었던 이 한일 국교 정상화의 주역이 박정희 정부잖아요. 근데 이 박정희 정권에서 일하고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출세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6.3 사태 주역이었던 사람들하고 결국 같은 당으로 모이게 된다. 이게 또 가슴 아픈 역사의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었던 4.19 혁명의 주역들도 그 나중에 이제 이 박정희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변절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뭐 자리도 없고 뭐 박준규 같은 사람 국회의장까지 지내게 되고요. 무슨 그때 이제 한참 얘기가 되던 게 조지훈 시인의 지조론이라는 그 글이었는데 그건 이승만 독재를 반대하고 항의하는 의미로 썼던 그 에세이인데 그 지조론이 많이 인용되고, 그때 이제 이 원래 민주당 정부의 의원이었거나 그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쿠데타 세력의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자리를 얻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어찌 보면 친일파들이 말살한 민족 정기가 그때 또 한 번 또 말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19 세대, 또 이 5.16 쿠데타 세력, 그 다음에 이 6.3 사태의 주역,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말하자면 대척점이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지금 기득권 정당, 수구 정당, 수구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힘이나 또 그 전신인 뭐 한나라당 뭐 이런 데로 이렇게 모여들었다. 이제 그것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어떤 흐름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왜 독재의 흔적이 그토록 뿌리가 깊다고 얘기하는지, 이때 이렇게 다 대척점에 있고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한편이 됩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득에 욕심을 내고 정치 권력을 탐하다 보니까 같은 편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과거의 역사를 서로 간에 부정하는 이런 일들을 그 안에서 그냥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따져 들어가서 국민들이 이걸 기억하고, 너네들 예전에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박정희를 찬양하고 이승만을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나 오래전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지네들이 민주화의 주역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무슨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지금 1000만 이상, 지금 뭐 1200만, 1300만 막 간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전혀 언급을 안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전두 광희를 보면서 윤석열을 떠올리고 막 하니까 그거를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 언급을 안 하는 중에도 이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로 이어져 왔던 그 이때 당시에 그 굴욕적인 외교 협상 이런 것들을 지금 현 정부가 어찌 보면은 되살려내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단순한 서울의 밤뿐만이 아니라 이런 장면을 통해서도 지금 윤 정부가 보이고 있는 이 굴종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얼마인지도 나올 수 있고, 그래야 맞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더 단단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은 다 지금 오래전 일이라는 걸로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한 군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같은 당 사람들이 돼가지고 뭐 같은 편인 것처럼 하는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다. 그 다음에 이 국교 정상화 과정을 보면 이게 1965년도에 결국 이제 이 협약을 맺고 이게 끝내게 되는데요. 이 장소가요, 이렇게 지금 서로 이쪽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 사람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니까 당시 이동원 씨, 이쪽에 이제 일본의 사람인데, 일본 외무상인데, 둘이 이제 이 협약 문서를 주고받는 장면이에요. 여기가. 이 장소가 일본이에요. 일본 총리실에서 이걸 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최종 조인을 하는 곳은 일본이었다. 그리고 이 정상화 과정에서 배상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쟁점이 됐을 것이고, 근데 이제 김종필하고 일본의 실세 정치인이라고 했던 오이라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오이라가 일본에 그 수상도 되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둘이 주고받은 뭐 얘기 중에 독도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그 독도를 그냥 폭파시켜 버리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지금 김종필 씨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사실로서 인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어떤 국가적 이익을 수호한다기보다는 일단 본인들이 이게 굉장히 필요했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때 이제 발간된 CIA 보고서가 공개가 되는데, 그때 보면은 박정희가 뒷돈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해서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이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국교 정상화의 내용에 보시면 여기 이제 유상 2억 달러, 무상 3억 달러 이렇게 지금 나눈 표인데요. 무상 3억 달러는 그냥 일본이 그냥 주는 돈이고요. 여기 이제 유상 2억 달러는 아주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돈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이 손해가 아닌 것이, 이 돈을 쓰는 데는 또 다 일본 기업들이 들어가지고 이 자금을 가지고 공사 같은 걸 수주해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이게 자기네 경제로 봐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박정희가 그때 만들었던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에 자금이 필요한다는 이유로 박정희가 뒷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때 보시면 무상 3억 달러에 세 번째 보시면 포항종합제철, 포철 공장 건설 비용으로 지금 3,080만 달러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상 2억 달러에도 또 포항제철에 돈을 쓰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강제징용공이나 위안부 할머니들 그 배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우리 대법원이,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가 먼저 그 결정을 해서 판례를 남겼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 식민 시절에 일본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분들에 관한 배상에 관한 일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행동이 헌법 위반이다.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례고요. 그 이후에 나온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그 한일 간의 그 기본 협정을 통해서
식민 시절에 그 개인들이 입었던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다 소멸된 게 아니다.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고, 또 그 근거로는 국내법만 얘기한 게 아니라 유엔 인권협약에 그 일본이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다 가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권협약에 보면 1960년대에 만들어진 인권협약이 있고 거기에 가입하면서 양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걸 보면 이런 어떤 그 식민 지배에 따른 그 불법행위로 인해서 개인이 입은 손해를 그냥 무시하고 그거를 없는 걸로 쳐서는 안 된다. 그거는 다 그 권리가 살아있다. 이런 내용들이 그 인권협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이 가입해서 인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도 그거를 자기네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는 걸로 수용한다는 의미가 되고, 우리도 국제조약이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런 것들을 다 근거로 해가지고 이 개인적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일거에 다 무력화시킨 게 지금 윤석열 정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하에서 최고 헌법해석기관과 최고 법률해석기관이 내린 결정에 따른 판례를 정면으로 지금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민주정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게 이제 일본의 재산이니까 압류해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이 배상금으로 하겠다. 그 확정 판결을 받은 배상금으로, 손해배상금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피해자와 유족들의 입장이신 거고요. 그거를 지금 윤석열이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돈 걷어서 주겠다. 그 돈 뭐 채워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상. 그러니까 그간의 역사나 정신이나 이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만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관료 출신들도 일본이 지금 이 개인적인 청구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그 국제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일본의 관료가 얘기한 바가 있고요. 일본의 변호사들도 역시 일본에서 이제 이 피해자들 대리해서 소송한 사람들이 있는데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다 법적인, 역사적인,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무슨 역사 논쟁을 일으키고 무슨 뭐 특정 세력을 배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법이나 재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시에 이제 요런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벌어진 이렇게 좀 불합리한 행동,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게 포항제철이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포항제철이 돈 많이 내서, 이때 말하자면 이 돈을 가지고 지금 피해자들 배상은 안 해주고 포항제철이 많이 썼으니까 이 포항제철 돈을 가지고 그냥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앞서서 제가 이렇게 이 한일국교 정상화나 5.16 쿠데타나 4.19 혁명이나 이럴 때 서로 반대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한편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조지훈 시인의 지조론이라는 글이 많이 읽혀졌다. 그리고 그 글을 읽어주면, 들려주면 그 변절한 사람들이 그래도 겉으로 좀 민망해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조지훈 시인의 아들이 이 한일 관계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관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반하는 판결을 시도했던 양승태 대법원, 네, 외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뭐 이거를 미뤄야 된다 뭐 하면서 재판을 5년 넘게 지연되도록 했던, 그래서 결국 수사의 대상이 되고 이제 대법원장의 기소까지 되게 이른 이 사법농단 사건에 참여했던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이 당시에 외교부 차관이었고 지금 윤 정부에 와가지고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돼가지고 얼마 전에 청문회를 치렀다. 근데 그 사람이 앞서서 말씀드린 그 지조론을 쓴 조지훈 시인의 아들이다. 이게 지금 역사의 아이러니고 비극이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올바른 일이라는 게, 도리라는 게, 정의라는 게 이게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나
그 제대로 된 책임 소재의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제 결국은 그 센 쪽에 붙는 그 가진 자 쪽에 붙는 사람은 손해를 안 보더라. 그리고 어느 상황이 되면 결국 다 그쪽에 가서 붙고 그쪽에 가서 모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권력을 얻더라. 이런 생각들이 지금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언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그 정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바로 선 적이 있느냐.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고 현재 지금 있는 처해진 상황 아래에서 내 몫을 최대화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유리한 길이고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지금 국힘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밑에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호의호식했던 군인이나 관료나 이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소위 정경유착의 혜택을 받은 재벌이나 재벌 출신들과 유착돼 가지고 그쪽하고 계속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 들어가서 함께 유착돼 있고 그 다음에 한때나마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람들이 김영삼을 대표로 하는 그 3당 합당 시절에 저쪽으로 합류를 하고 또 본인들이 추구했던 어떤 그 진보 정치의 한계 같은 것을 그거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 힘을 늘리고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가치에 대한 자신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이나 자리나 어떤 출세에 관한 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그 임무를 방기하고 그러니까 원래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방기하고 결국 자리를 찾아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로 도지사가 될 수 있는 길로 권력을 나누고 차지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간 사람들이 남아서 이명박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거기 또 과거에 소위 민주투사라고 했던 김문수, 이재호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포함되어 있고 뭐 유신 시절에 좀 대표적으로 싸웠다는 뭐 장기표 씨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도 뭐 제대로 못 끼어가지고 더 이상한 모습으로 지금 자꾸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고 이런 현실들이 참 여러 가지로 너무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우리가 민족정기가 맑아지지 못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보다 훨씬 뒤에 벌어진 이런 일들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기억하고 판단하고 또 심판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사정부의 실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박정희 때의 박정희 때 집권당 이름이 공화당이라고 약칭하는 민주공화당입니다. 민주공화당. 근데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주공화국, 그거를 민주공화국의 국자를 당으로 바꾼 민주공화당이라는 게 박정희 시절의 집권당인데 우리가 이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7, 80년대에 초중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죠. 그러니까 그 반대말을 떠올려 보면 원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해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학교에서. 그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가르쳤을까? 반대말을 가지고 이렇게 원래 의미를 떠올리게 되면 원래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라고 가리키면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박정희 전두환이 하고 있는 게 저게 민주주의야?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박정희 때는 심지어 유정회, 유신정회라는 이름으로 유신헌법 때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응? 그런 게 어떻게 민주주의야?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박정희 때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말로 이걸 포장해가지고 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독재 집단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독재라고 가리키면 자신들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반대말 공산주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러면 북한이 공산주의니까 아, 저 침략자 북한이 공산주의고 그 반대편에 있는 박정희 전두환은 민주주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서 박정희 전두환이 마치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이거를 군인들이 했겠느냐. 그 과정에서 소위 어용학자라고 하는 법학자, 정치학자들, 또 검사들,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협력을 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고, 그 유신헌법을 만드는 데 실제로 이제 김기춘 검사가 역할을 크게 하고요. 실무자로서. 그 김기춘이가 나중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사실상 일을 하지 않는 박근혜를 대신해가지고 작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이게 이렇게 이제 현대사에서 계속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온 질곡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온 역사들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속이 상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고,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게 이제 원래부터 우리의 동양에 있었던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를 민주주의의 뭐 시발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고 가르치는데, 민주주의가 그리스어로 데모스하고 크라티아를 합친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모스가 군중, 다수 이런 거, 크라티아가 지배, 네, 그러니까 데모크라시잖아요. 다수의 지배,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의미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다수를 얻은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공화당 또 민주공화국 할 때 이 나오는 공화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이거를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공화라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그러니까 공화라는 말은 그 어울려서 화합하면서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공화가 공동체 할 때 공짜고, 평화 또는 화합할 적에 그 화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라는 말에 담고 있는 가치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화라는 말에서 비롯되는 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치주의하고 바로 공화주의가 연결되는 말이고요. 또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권력 분립하고도 이어지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권력 분립, 법치주의, 공화주의 이런 것들은 함께 이어져 있는 말이고, 민주주의의 요체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에서 바로 법치주의가 비롯되는 게 아니라 공화주의에서 비롯된 말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을 통해서 권한이 행사돼야 된다는 법치주의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상당히 많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데,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도 그러니까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윤석열 정부 같은 비민주적인 정권이 법치주의라는 걸 국민 앞에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치의 반대말은, 법치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법치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게 법치라는 것인지, 법을 갖고 통치한다는 것인지, 법만 있으면 뭐든지 다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인지, 뭐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민주국가에서 말하는 법치주의는 영어로는 rule of law를 얘기하는 거고요. rule by law가 아니라 rule of law. 그리고 법치의 반대말은, 그래서 한자로 쓰면 법치의 반대말은 인치입니다. 인치. 사람 인자 인치. 사람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권력자가, 독재자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인치고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법에 따라야만 하는 거. 이게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법치는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들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법에 이런 게 써 있으니까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법치가 아니고,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국가 권력을 상대로 너네들이
법에 정해진 것만 할 수 있으니까 네 맘대로 하고 싶어도 법을 지켜. 법이 없는 건 너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법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룰 오브 로우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룰 바이 로,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겁박하면서 옥죄는 것이 법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 친구들이, 글쎄 제가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실수라서 이건 본심이 드러난 거라고 보는데,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었죠. 한동훈 법무부가. 그때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그걸 룰 오브 로가 아니고 룰 바이 로라고 써가지고, 실제로 공식 문서에 지금 룰 바이 로라고 지금 기대가 되는데, 이게 정말 경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천박한 발상인지, 그리고 얼마나 독재 뿌리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이것들을 입증해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룰 바이 로,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가 법치가 맞다라고 우긴다면, 그러면 그런 법치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게 현대 민주주의하고 연결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그런 법치를 따져보면 10계명에 나오는 또 예전에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유대국가 뭐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뭐 이런 데도 법치국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 전에 있었던 바빌로니아에서 그 함무라비 왕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뭐 눈에는 이에는 이 뭐 이런 소위 응보형이라고 하는데 뭐 보복형 같은 것도 써 있고, 여러 가지 당시로서는 되게 선진적인 민사법적인 법제도 거기 써 있고 뭐 다 한다는 건데, 그러면 함무라비 시대도 법치국가냐? 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조선 때도 8조 법금이 있었다고 하고 그 중에 3개가 전해진다, 이런 건 이제 국사 시간에 초입에 많이 배우는데, 그러면 고조선도 법치국가냐?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들한테 통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복종을 요구하면서 법을 도구로 이용했던 거, 이 역사는 인류의 역사하고 거의 다 이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민주공화국에서의 법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법치의 개념에 대해서도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국민과 인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시민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왔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국가의 주권자가 시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시민과 관련해서 늘 이제 그 강연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만, 예를 들어 노무현 시민학교, 이렇게 시민강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도시 사람들만 사람이라서 그런 민주주의에 관해서 강좌도 듣고 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거냐. 저 부산광역시에 기장군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광역시에 기장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장군에 사니까 군민이라고 쳐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 시민에 포함 안 되는 거냐. 뭐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 그 시민하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민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상의 뭐 시군구를 얘기할 때 그 시민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은 국가의 주권자,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각성한 사람.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주인. 이걸 시민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시민이라는 단어가 가장 의미 있게 쓰이는 게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프랑스 혁명을 얘기할 때 프랑스는 나라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프랑스 혁명하고 가운데다 뭘 집어넣으려면 프랑스가 나라 이름이니까 프랑스 국민혁명 이렇게 하는 게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프랑스 국민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당시에 처음으로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된 게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국가의 주권자로서 각성한 사람들이 우리는 왕의 지배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혁명이 된 것이고, 그래서 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각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내가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지금 백성이나 신민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냥 3분의 1은 있다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윤석열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이라는 말을 강조하게 되면 모든 일에 국가가 우선하게 되는 거고 국가의 구성원이니까. 그러니까 그 효자동 이발사 같은 영화를 보시면 나라에서 하는 일은 다 맞는 옳은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 국가주의가 그 바로 하는 나라에서는, 국가주의가 우선인 나라에서는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이런 거를 가르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배와 복종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국가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국가라는 거를 그냥 상정하는 거지, 국가가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뭘로 드러나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 국가는 정부로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속해 있는 공직자들이 국가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하라고 이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틀을 정해준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런 국가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정부가 하는 일은 뭐든지 옳은 것이다. 그리고 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 그 다음에 그 권력자를 따르는 여당, 여기서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사고 체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국가주의가 결국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필요성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권한을 위임한 어떤 상상력의 산물이고, 그 국가를 구성하는 그 정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그래서 당연히 원래 권력을 위임했던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토를 보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데, 이 사람들의 발상 자체가 국가우선적인 사고와 이어지는 독재, 정부의 우위, 그 다음에 무오류주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니까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사과를 안 하고, 어떤 참사가 벌어져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위직 공무원들, 힘없는 사람, 희생자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일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정당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기본적으로 주입시킨 게 박정희 때 굉장히 강화됐다. 그게 그 의미가, 제가 6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 60년대부터 강의를 시작한 거잖아요. 60년대를 겪고 자라오신 분들에게는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이런 게 어떻게 도저히 이거는 시비를 걸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그냥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이 하는 말에 대해서 왜 토를 다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근데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정부 때 대통령은 또 거기서 빠져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편의적으로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거죠. 이런 식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이 쿠데타의 흔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961년도에 중앙정보부가 생깁니다. 1961년도는 5.16 쿠데타가 벌어진 해예요. 근데 그 해에 중앙정보부가 생기는데 쿠데타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중앙정보부가 생깁니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쿠데타 세력 입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중앙정보부였던 거예요.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정보를 장악하고 국민들을 감시하고 반대 세력을 협박하고 말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두환이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안사하고 중앙정보부를 장악해가지고 정보를 다 독점하기 때문에 쭉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5.16 쿠데타가 있은 다음에 중앙정보부를 만든 사람이 김종필이잖아요. 박정희의 인척이자 신복이자 측근이었던 김종필 씨가 중앙정보부를 맨 처음에 만들고, 1963년도에 감사원이 생깁니다. 감사원은 그전에는 감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된 정부 조직이 없었어요. 무슨
심계원, 감찰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위원회 형식으로 쭉 있거나 그다음에 회계감사를 하는 일부 업무만을 하는 정부 조직이 있었는데 이걸 감사원이라고 1963년에 만들어가지고 중앙정보부든 감사원이든 군인들이 가서 기관장을 하면서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정치적 반대자들하고 국민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맡기고 감사원을 통해서는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압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감사원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이 중앙정보부가 그 뒤의 역사에서도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사람이 뭘 또 주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다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6년도에 국세청이 출범을 합니다. 국세청은 원래는 그 재무부의 사세국이라는 게 있었고요. 거기에 하나의 부서였는데 세금관대가 재무부의 하나의 부서였는데 이게 이제 청으로 독립돼서 나오는 겁니다. 1966년도에 국세청이 만들어지고 이 국세청의 처음 청장이 아까 제가 5.16 쿠데타의 현장에서 이 안경 쓴 사람이 김종필이 아니고 이낙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국세청장을 합니다. 1963년에. 왜 이 박정희 옆에 서 있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국세청장이 됐을까? 왜 이 사람한테 국세청장을 맡겼을까? 왜 국세청을 만들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국세청은 나라가 쓰는 돈을 걷어들이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일인데 실제로 이게 권력기관으로 작동할 때는 경제 주체들을 감시하고 옥죄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봉급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국세청이 뭐 연말정산할 때나 가끔씩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뭐 입력이나 하는 이런 기관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사업을 해보시면 자영업이나 뭐 자기 사업을 해보시면 국세청이 가장 나에게 어떻게 보면 압박이 되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중앙정보부, 감사원, 국세청 이런 것들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 그다음에 여기다가 왜 군인들을 다 보냈을까? 왜 신복들을 보냈을까? 이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지금도 권력기관이라고 불리우고 왜 비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고 발호를 하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방부를 써놨는데 이거는 이때 이제 처음 생겼다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군인이 해야 된다. 내지는 군인 출신으로 별 몇 개 최소한 3개 이상 단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국민들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이거를 국방부를 군인들이 가서 줄줄이 하는 것도 박정희 때부터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나 제2공화국 장면 정부에서는 장면 내각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군인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승만 정부 때 이인자라고 하고 나중에 자살했죠. 이기붕이라는 사람도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정부에서 당연히 현석호라는 국방부 장관이 있었고 다 민간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했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군은 문민 통제, 문민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게 민주국가의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쿠데타를 한 집단이다 보니까 이 국방부를 군인을 통해서 장악을 해야지만 마음이 편하겠죠.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민주주의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군부독 정권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국방부가 군인이 가서 국방부의 주요 부서를 다 군인들이 장악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군인 출신들이 줄줄이 하고 이게 이때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에 이 비슷한 기관이 법무부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리력 이게 이제 무기 같은 걸 들고 있는 그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으로서 무기를 갖고 있는 국방부가 통제하는 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인 폭력으로서 국민들을 수사하고 처벌하고 그러니까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법무부잖아요. 그 법무부가 검찰청의 상위기관이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고 이런 식으로 그
수사 계통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권력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물리적 폭력과 합법적 폭력의 양대 축을 가지고 자기의 이 지배력을 이렇게 확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 기관으로서 국방부하고 법무부가 그렇게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을 검사 출신으로 임명을 하고 이게 군인 출신만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연시되고, 응? 그리고 그 주요 부서들을 다 검사들이 장악하고. 그러니까 이 군인이나 검사나 이런 것들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특정직 공무원이라서 그 분야에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직 공무원들은 대개 외청에 있습니다. 응? 경찰청, 소방청, 검찰청. 그러니까 소방관들, 경찰관들, 검사 뭐 이런 게 다 특정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 일만 하게. 또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정직 공무원들이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외청에 있는데 상급기관인 중앙행정부처를 장악하는 거는 국방부하고 법무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나름 권력기관이고 중요하고 센 기관이라고 하지만 국세청이 지금 현재는 기재부 소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세청 소속의 관료들이 국세청 출신들만 기재부 장관이 될 수 있고 기재부의 주요 국장의 90%를 국세청 출신이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경찰이 지금 행안부 소속인데 경찰 출신만 행안부 장관을 할 수 있고 경찰 출신들이 행안부의 국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국방부하고 법무부는 그 일반 부처하고는 반대의 상황이 그냥 뻔하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반대로 되면 예를 들어 판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거나 일반 국회의원 출신이 국방부 장관 하는 거는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게 만들었다. 이것도 역시 60년대가 남긴 군사 쿠데타가 남긴 시대의 흔적이고 역사적 퇴적물이고 그리 민주주의와 친하지 않은 잘못된 관행이다. 잘못된 통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961년도에 쿠데타를 하고 나서 또 무슨 일을 하냐면요. 당시에 그 쿠데타 세력이 정부를 대체해서 만들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대법관의 명칭을 대법원 판사라고 바꾸는 것부터 합니다. 대법관의 명칭을 대법원 판사라고.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사연이 있는데 박정희가 그 헌법을 바꾸면서 거기다가 군인들은 순직을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조항을 헌법에다가 넣어버리거든요. 그 불법행위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은 다 국가가 배상을 해주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훈련을 하던 군대가 어디 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벼를 짓밟아가지고 수학을 못하게 됐다. 그럼 당연히 국가가 배상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리고 사격훈련 하다가 오발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거기 총탄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어도 당연히 배상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군인이 군대에 가가지고 군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가지고 숨지게 됐다. 그러면 불법행위가 벌어진 것이고 그 안에서 때린 사람도 국가 공무원, 군인도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국가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배상을 안 해줘도 된다라는 내용을 헌법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헌법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개헌을 하면 첫 번째 바꿔야 되는 조항인데 이 국가 배상 조항을 왜 헌법에 넣게 됐냐면 과거에는 헌법에 있지 않고 그 당연히 헌법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군인들을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라는 거에 들어있었는데 국가배상법 2조에 있는데 국가배상법에 있는 조항에 의해서 예전에 이제 월남 파병을 가고 이랬다가 거기서 잘못된 상황에서 숨진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니까 그게 이제 국가배상법에다가 그런 경우에는 배상을 안 해준다라는 조항을 그때는 법률에다가 넣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헌 소송을 하니까 당시에는 그 위헌법률 심판권이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을 때라 대법원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거를 재판을 하면서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헌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을 압박을 하고 그때 대법관들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가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있었는데 그거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 군사정부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너네들은 호칭을 대법관이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응? 대법관이라고 하면 무슨 그냥 법관도 높아 보이는데 대법관이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아 보이니까 그냥 대법원 판사라고 바꿔라 이름을. 그래서 대법원 판사라고 호칭 일종의 격하를 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사법부의 어떤 그 정의로운 판단이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행정부 우위, 군사 독재는 법치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대법원 판사라는 용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1962년 4월 30일에는 법원 행정처장에다가 전우영 대령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이때도 법원 행정처장은 장관급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령을 임명을 해요. 육군 대령을. 그때 그러고 나서 대령이었던 사람을 임명하고 나서 나중에 별 하나를 달아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사람은 법관 전체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대법원장한테 물론 인사권이 있지만 법원 행정처장이 이 실무 작업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군인을 넣어서 법원 행정처장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짧게 한 것도 아니고 69년 7월 24일까지 무려 7년 동안을 하잖아요. 그럼 7년 동안 법관 인사를 군인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쿠데타를 했던 군인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임명한 사람이. 그러면 판사들은 당연히 군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언제든지 손을 봐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인사권을 통해서. 이걸 7년을 했다. 그리고 군인들을, 대령을 갖다가 이 법원 행정처장을 시키면, 지금은 법원 행정처장을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합니다. 그 대법관 당연히 장관급이고요. 그러면 군인 대령이 장관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별 겨우 하나 달아줬는데, 지금 별 4개가 돼도 그거는 차관급이지 장관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장관인 것처럼, 그러니까 군인들의 지위를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사 독재, 군인 지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나중에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서 법원 행정처 차장이 계속 등장을 하죠. 임종원이라는 분이. 왜 이 사람이 다니면서 외교부하고 뭐 교섭을 해가지고 의견서를 내라 그러고 대부분 규칙을 바꾸고 뭐 이러저러한 민원을 들어가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뿌리가 여기에 있다. 이 시대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최재형이라는 분이 1960년대에 대학에 들어가서 그 경기고등학교하고 서울대 법대라는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잘 나가는 법관으로 지내다가 감사원장까지 됐죠.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이분이 감사원장을 임기 중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정치하겠다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이제 기사인데요. 보시면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하면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고위 법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감사원장을 지낸 사람이고, 저는 이분이 이 말을 해서 정말 놀랐는데,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할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을 놓고 보시면 이승만은 헌법의 가치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사람인데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6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할까? 이 사람이 받았던 교육체계 하에서 이 사람이 자라온 출세지향적인 어떤 성장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회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 대접을 받고 심지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일이 벌어진다. 이 최재형이라는 분이 결코 지금 대통령이 된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내가 못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실제로 그 수준을 놓고 보면 최재형 씨가 윤석열 씨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할 정도면 군사 독재 하에서 교육받고 그 시스템 하에서 성장하고 소위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뭘까, 이런 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토록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근데
이분에 대한 반박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이라고 했죠. 1960년대에 이승만 정부에서 공직자를 했던 사람이 이승만 정부를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돼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규정됐지만 그것은 한갓 문서상의 추상적인 규정이었을 뿐이다. 정부가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러한 자유권을 스스로 짓밟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정부의 탄압에서 벗어나려는 민권의 형태로 싸웠던 것이 자유당치하였다. 이게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라는 책에 써 있는데 이 책이 이제 당시에 나왔던 표지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전집으로 이제 나중에 박정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출판한 책인데요. 이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라는 글을 쓴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승만을 헌법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을 짓밟고 파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박정희 같은 사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후예라는 사람들은 이승만이 가장 헌법을 잘 지킨 사람이고 이승만하고 박정희가 우파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박정희는 이승만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했는데 헌법을 파괴했다고 했는데 그러고서 본인도 헌법을 더 파괴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지금 현재의 여당의 중심 세력이 돼 있고 그런 시스템과 생각 하에서 자기가 우등생이고 모범생이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위 출세 코스를 밟아서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 시대 정신이 이 회전의자라는 노래 가사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냐 앉으면 주인이다. 여기에 담겨 있는 생각이 뭐겠어요? 쿠데타로 찬탈을 해도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임자가 따로 있냐 거기 앉은 게 주인이다. 그리고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그러니까 1960년대에 벌어지는 일들이 과거에 4.19 혁명을 통해 이게 1965년도에 히트를 했던 김용만 씨의 유행가인데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억울해서 출세했다 출세를 했다.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를 겪고 친일파들이 제대로 척결되지 않고 그대로 권력자로 변신하고 그 다음에 4.19 혁명에 나섰던 사람들이 박정희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얻고 그 다음에 6.3 사태나 6.3 시위 같은 걸로 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던 그 시위들이 일어난 직후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그 해에 유행했던 유행가가 억울하면 출세하라 라고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달라야 되는 기관을 사실상 같은 거라고 인식하고 그 질서 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3가지의 사진을 보시면 다 이렇게 철조망 같은 담장이 있고 저 건물이 저렇게 사각형으로 있고 마당이 있고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여기 3개가 완전히 다른 데인데 전부 다 생긴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는 군대 병영이고 하나는 교도소고 하나는 학교거든요. 이거 사진 보시면 바로 구분이 가시나요? 저게 학교네. 이렇게 바로 짚으실 수 있겠나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자, 여기가 학교고요. 맨 위에가. 그래도 꽃이라도 있네요. 그 다음에 2번째, 이게 군인들이 살아가는 병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교도소입니다. 구조가 똑같잖아요. 단체적으로 다 수용해놓고 마당이 있고. 자, 이거를 군사독재 정권을 겪을 때 우리는 학교와 병영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복을 입었어야 되고요. 제복을 입었어야 되고 다 머리를 깎았어야 되고요. 남자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항상 점호나 제식훈련 같은 거, 구령에 따른 지배복종 동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 병사들, 재소자들을 자기하고 동등한 인격체나 인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했죠. 구타가 이루어졌죠. 이 세 군데 다. 그리고 피지배자들을 상징하는 걸로 유니폼을 다 입혔고요. 그리고 그 유니폼을 똑같이 입으면서 내가 너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고 권력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이런 메커니즘이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60년대의 쿠데타를 통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군사주의가 다 장악을 하고 이걸 지배하고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공고해지고, 권력자들한테는 대항하면 안 된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학교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만 7살이 돼서 학교를 가는 애들한테,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학을 축하한다고 선물을 해주면서 하는 덕담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출세주의적인 사고, 어려운 현실을 1960년대에 지탱하고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국가주의적 사고, 출세주의적 사고, 그 다음에 비민주적 정권이 군사적인 구조와 조직으로 지배했던 그 사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고 남을 이기고 짓밟고 생존하고 승리해야 된다고 배워온 것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런 말로 응축돼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 얘기는 차차 더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의도가 얼마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제가 지금 학교나 군대나 교도소가 갖고 있는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이 비단 60년대만의 일이 아니고 이게 쭉 이어져 오고 나중에 21세기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강의를 통해서 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960년대에 세계가 놀라는 민주혁명을 이뤄냈고, 또 그 이후에 쿠데타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군사주의로 왜곡되어 왔는가, 그리고 국가주의가 어떻게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했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1965년에 히트를 했던 이 회전의자라는 유행가, 다음 해가 되면은요 1966년도에 지금까지도 잘 알려진 히트곡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1966년에는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있겠지. 응? 흐린 날도 날이 개면 해가 뜨지 않더냐. 그러니까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민초들의 마음이 그런 유행가에도 담겨 있지 않았나. 그게 이제 7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쨍하고 해뜰 날이라는 유행가로 또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시대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내가 국가의 주권자로서, 시민으로서 각성하지 못한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못하시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오던 대로 생각을 해오다 보니까 항상 높은 사람한테는 그냥 숙여야 되고, 그 사람들은 별로 잘못하는 게 없는 것이고, 못 배운 내가 잘못이고, 출세 못한 내 탓을 해야 되는 거고, 저런 사람 옆에 있어야지 뭔가 부스럭이라도 나한테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그냥 체념하고, 내지는 그 체념을 하다 보면 본인이 너무 초라해지니까 확신까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주공화국에 져야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결국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삶의 과정에서 제 이런 강연이,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